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연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형식하고 내용하고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형식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점수를 드린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100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200점의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면 야당이 뭐 피켓을 든다거나 뭐 야유를 한다거나 뭐 침묵 시위를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면전에 대고 쓴소리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계속 그 중간중간에도 야당을 배려하는 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삭감도 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라는 말도, 그리고 끝 마무리도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당 쪽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셔서 악수를 하고 짧게나마 환담을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보수 정당의 품격을 지켜주시면서 또 웃으면서 악수를 동의해 주시고 또 환담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내용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통의 정치인들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게 법률가, 그다음에 행정가, 그다음에 직업 정치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유형들을 따져보면은 시정연설에서 드러납니다. 법률가들은 조금 헌법을 얘기하시면서 무겁게 얘기하시고, 네. 행정가들은 수치를 좋아하십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고 몇 퍼센트가 이랬다.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 출신들은 이 감성 터치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해당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14분 30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이 20분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다라고 내용면으로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200점 받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그 시정연설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이 정부 예산 등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그런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건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정연설 중에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시정연설을 아예 불참해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집권 초기에 이렇게 추경을 바탕으로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고 한번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은 전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네. 정치가 복원됐다라고 하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여러 스킨십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는 연설 중에도 좀 국민의힘 의원들의 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네. 애드립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야당이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나치게 단발성 재원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20조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소비 쿠폰 주는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조금 발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전 정권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내용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전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내가 의리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협치를 당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 직전에 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 시간들을 상기를 해보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의리되겠다라는 말은 사실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야당의 지지자들에게 건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틀에서 말하면 이 입법부와
어떤 행정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절제된 권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불식시켜주고 싶은 어떤 속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이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들, 그리고 중국 총리보다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 다음에 바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던 점들, 그리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조금 속도 조절을 요청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모습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절제된 권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어떤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면서 추경에 대한 통과 시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지금 쉽게 합의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이게 적재적소에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에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생회복지원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응급처치인 겁니다. 응급처치라는 게 속도가 생명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시에 빨리 투입이 돼서 빨리 퍼져야지 어떤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은 됐지만 이게 어떤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인원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할 여력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빚을 갚는 데 많이 쓰지 않았냐, 대출 전환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또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 빚이 줄어들어야지 소비 여력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거의 어떤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투자가 타이밍이란 뭐 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는 좀 쿨다운을 해주고 지나치게 침체됐을 때는 부양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타이밍만 좀 집중하다가 좀 제대로 된 안 설정도 없이 현금 살포성으로 이 추경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원 대비 효과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90% 가까이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돈이 없어서 20조 빚을 내는데 정작 16조 가까이 126만 명을 대상으로 원금을 90%까지 삭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그런 성실한 그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네. 우리가 또 부채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자를 좀 낮춰준다라고 하든지 좀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좀 이런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과격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지금 증시가 상당히 화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이 돈을 뿌려서 부양되는 것과 기업이 정말 가치가 상승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은 구분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순히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증시 부양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사상 누각의 모래성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대안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AI 예산도 지금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국가 성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좀 지나치게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네, 어제 또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악수를 했는데 이때 어깨를 이렇게 한번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권성동 의원이 총리 임명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이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웃었다는 건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뭐 사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이제 다소간 그 비공개 회의 등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한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진 않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약간 양당과 정부의 입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았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네.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 아까 여야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정도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 뭐 임종득 의원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요청에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임종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별말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내인 분들에게 좀 들어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 사석에서는 상당히 호탕하고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취한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또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 과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대립된 모습 보였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면전에 대고 뭐 총리 철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친분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조로 말한 것이고 또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굳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상대방의 어깨를 툭 친다는 것은 보통 친분 관계가 얕은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네. 근데 서로의 어떤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저런 연출이 된 것이고 어쨌든 저런 모습이라든지 저런 고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쨌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기 때문에 네. 좀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석인 상임위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오전 중에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어제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새 위원장들도 이미 내정한 상태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4선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체위원장에는 김교흥 이분도 3선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은 당연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례가 바뀌어온 면이 있습니다. 9대부터 15대는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16대부터 20대까지는 이 교차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눴습니다. 근데 21대, 22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다수당이 맡고 있는데 그 상황 오랜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년씩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기 2년 동안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이든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양보는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를 찾아와서 그 취임식 끝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대통령실로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뭐 오색국수를 말아줬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밥만 같이 하고 실제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양보와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네. 총리선은 둘째치고 사실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대여서 국면이지 않습니까? 야당에게 강력한 이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하는데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독주를 하겠다라고 사실 공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구성은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뭐 1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 뭐 타당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예결위 정도에 대해서는 좀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야당에 얼마나 경제통과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21대 국회부터 좀 힘자랑식으로 원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글쎄요, 저는 자칫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을 통해서 뭐 국회 협조 없이도 일할 수 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민주당도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대 야소 국면에서 지나치게 힘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오만한 태도가 또 국민들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결위 카드는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바뀐 걸까요?
사실 이제 예결위원장이라는 게 26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속하게 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이고, 사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 어떤 이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일시에 신속하게 퍼지는 게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좀 양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그러면 없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그 야당은요, 뭐 과거 이제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여당의 책임을 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가는 건 과정에서 여당이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고, 또 여당이 잘하면 그야말로 야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새 정부 초기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버리면은 사실 갈등이 시작돼서 정부가 하고 싶은 새로운 어떤 기조에 대해서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야당에게 조금 협조를 구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또 오는 30일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게 청문회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제출을 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좀 지나치게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5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저는 임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증인 좀 나오고 조금 더 증거자료 제출을 해서 좀 더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흠결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정말 통 크게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거의 180석이 넘는 그런 여권의 힘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증인 한 명조차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를 졸속으로 사실 이렇게 임명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정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준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 민주적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지 못 구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쟁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저희 야당도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네. 좀 수동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정책 검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총리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국가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을 20-30% 수준이다, 지금 50%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총리의 자질적인 좀 저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좀 함몰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료에만 좀 집착을 하고 이런 정책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김민석 후보자가 이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참 인사청문회가 좀 맹탕이었고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쨌든 청문회는 끝났다, 야당이 끝낸 거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할 때는요, 임명 동의가 시끄러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도 임명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정치의 거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물조차도 보수 정당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서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9가지의 어떤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3시간의 경론 끝에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208표로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 동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빨리 총리가 서야지 장관들도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싶고 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곳간을 채웠느냐 이러한 의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곳간 열어보니까 6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선 국회의원의 60대가 넘었는데 통장에 6천만 원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 사람이 검은 돈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했구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간에 과거에 본인의 과오로 인해 가지고 추징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뭐 국회의원이 뭐 한 900만 원, 1000만 원 되는데 그 중에 최소 500에서 700만 원을 성실하게 갚았다.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1000억대 추징금에 대해서 통장에 29만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 갚고 골프 치러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책임감이 있다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결정적인 큰 한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총리들과 비교를 해보면 4년 동안에 모 로펌에서 19억을 받았다느니 1년에 6억을 받았다느니 아니면 월 3천만 원을 받았다느니 이런 국무총리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 비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비교적 좀 깨끗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총리를 좀 임명을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네. 조금 반론 드리자면 저도 이게 뭔가 확실하게 낙마를 시킬 정도의 결격 사유를 발견했는가 좀 물음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규명을 하지도 못하고 좀 검증할 수단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았다는 식의 여당 위원들의 주장은 조금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이 6천만 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난 5년 동안 세비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5년 동안 10억 넘는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액수들이 이 불투명하게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 것이고 이 돈을 얻은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겁니다. 그 교회 헌금을 5년 동안 2억을 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채무라고 신고를 했던 그런 수억 원의 정치 자금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자조차 납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채무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총리 지명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농사에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매월 450만 원이 들어왔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저희 소위가 코인을 사도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한 친정으로부터도 매월 200~3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경조사비, 또 출판 기념회 전혀 이게 회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10억 넘는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막 기득권을 누렸다라고 이제 주장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네. 이것을 여당 위원들 말처럼 청빈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의 이런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정책 검증, 자질 검증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앞서 대변인께서 해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이 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해명하는 과정에 사실 두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의혹을 제기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도 청문회에 가서 저는 해명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네. 이 전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증인 어떤 요청이 조금 불합리하던 면이 있어서 이게 갈등으로 치닫았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8억이라는 어떤 지출이 좀 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2억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양육비 그러니까 뭐 유학 비용과 관련해서 전처가 부담했다는 점이고 이제 6억 관련해 가지고는 2019년에 결혼, 20년에 빈부상, 21년에 출판, 23년에도 출판 그래서 평균 한 4개 정도의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뭐 1억 5천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6억이 있고 그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법적 미비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강행할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신가요? 근데 그렇게 강행을 하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낙마 사유 그 자체보다 검증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뭉개버리고 증인도 증거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서 초대 총리를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정권의 흠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가 의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뜻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되면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당장은 실권이 있지만 내려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역사를 써 나가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초대 총리부터 이렇게 좀 깜깜이로 통과가 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여당이 검증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또 큰 국민적인 지탄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네.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패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